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3, 40년간 노후를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준비한 온라인 은퇴금융 토크 콘서트. 이번 시간에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자산 관리,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셨는데요.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은퇴 시기의 노인분들이 베이비부머 세대고 이분들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된 분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57세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노후에 해당된다고 답하신 연령이 60에서 64세가 46%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65에서 69세 정도가 한 27%. 그러니까 평균 61.1세라고 보더라도 실제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보다는 본인들이 노후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좀 더 늦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는 월 한 400에서 500 정도 소득이 있는 고소득 내지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노후 준비가 좀 더 잘 돼 있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그만큼 대다수의 많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후 준비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교육 수준과 또 경제 수준이 기존의 노년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노후를 대비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최소 얼마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조사에 따르면 월 한 170만 원 정도, 그리고 50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말하는 2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가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 그 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인데 이때 예를 들어서 65세에서 은퇴한 부부가 85세까지 총 한 4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별도로 조사한 월 적정 생활비가 한 240만 원으로 집계 됐기 때문에 2017년 물가니까 이걸 좀 더 업해서 생각하시면 희망 금액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지금 100세 시대를 맞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그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관리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우에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상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동산 쪽으로 자산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가진 재산이 집, 예금, 퇴직금, 그리고 연금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기준에 맞춰서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먼저 부동산 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거주하고 계신 부동산 이외에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정부가 지금 계속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투자 비율은 조금 줄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주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외에 저축이나 연금 이런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연금 저축,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런 순으로 노후를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경제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도 전략을 다르게 짜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은퇴자분들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네. 연끌, 패닉바잉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 문제로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연령대별로 진짜 나누어서 세분해서 네.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30, 40대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30, 40대에 만약 내 집 마련을 좀 했다. 그러면 이제 50대에 가서는 노후 생활 대비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택 이외의 주택에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 저축 같은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60대라고 된다면 이제 본인 거주 부동산 이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관리 이런 쪽을 통해서 노후 생활비를 조금은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퇴자들은 이제 거주주택 이외에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가보다는 소형주택,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택일 경우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외곽보다는 도심의 역세권 중심으로, 그리고 황금성 측면에서는 단독주택보다는 여전히 가격이 좀 더 표준화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이 선호될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은퇴자 분들에게는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매월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가 임대는 어떨까 싶은데 실제로 은퇴자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신다면서요. 그럼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월 안정적인 임대료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대면 기피에 따라서 상가 매출이 들쑥날쑥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면 대형 쇼핑센터, 우리가 마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네. 마트 옆에 있는 상가 매출들은 오히려 마트는 가도 상가로는 가지 않는, 그래서 상가의 매출이 좀 더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쪽이라고 한다면 유동인구가 꾸준한 곳, 이렇지 않은 곳들은 상가 투자는 좀 기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요즘에는 편의점 세력권, 그래서 편세권이라고 하죠. 네. 편의점들을, 집 앞에 있는 편의점들을 많이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의점들로 활용할 수 있는 상가, 이런 쪽에 좀 투자하시는 것도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하나의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들이닥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모습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호재였던 상가 임대에 대해서도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만큼 상가 임대에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금 이름이 어려운데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이것도 많이 선호하신다면서요. 네,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주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쪽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교통부 월세 지원 지식산업센터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런 거에 좀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산업단지, 혁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굴뚝 없는 공장으로서 IT 기업들이, 일자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역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투자 상품일 수 있다는 점, 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인기가 많아서 많이 짓기는 지었는데 공장들도 경기를 타다 보니까 조금 요즘 같은 때는 공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투자처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으로는 오피스텔도 살펴볼게요. 오피스텔은 사실 거주도 가능하고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이나 준주거 지역에 소형 오피스텔로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형 오피스텔도 분양 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30% 정도를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1인 가구가 늘기 때문에 1인 가구 세력권, 그래서 이제 일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세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세권이거나 아니면 편의점 세력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 또는 슬세권, 이런 것들이 겹치는 곳에 이런 소형 오피스텔이 많이 지금 공급되고 있고요. 네. 이런 공급되는 상품에 이제 투자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자취를 해봤고 주변에 1인 가구들, 혼자 사는 지인들이 참 많은데 집을 구할 때 꼭 카페가 있는지 또 편의점이 있는지 패스트푸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슬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슬세권은 대중교통이 편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먹을 곳도 있는 곳이고요. 물론 맛집도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있어야 됩니다. 네. 결국은 그만큼 집에서 나와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1인 가구들은 그런 곳을 선호하고요. 또 그런 곳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그런 가까운 곳에 소형 아파트를 부동산 투자처로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요즘에는 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생활 반경이 좀 좁아지다 보니까 집 주변에 원하는 게 있으면 좀 편리하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땅이 노후 대비에 괜찮을까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토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우리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뭐 이런 것들, 결국은 공시가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이제 보유세가 상승하는 것인데요. 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이거나 아니면 개발 압력이 있는 곳, 이런 토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노후 대책을 위한 상품으로는 토지는 일정한 좀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신도시 같은 이런 개발 시대가 아니고 관리, 재생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엇도 지어지지 않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발 재료로서는 조금 그 부동산 상품으로서는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인구 감소 때문에 사실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높고 개발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한 지자체가 228곳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가운데 46%, 105곳이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 소멸되는 지역 쪽에 만약 토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만큼 수익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은퇴자분들에게는 토지 투자하는 것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준비한 온라인 은퇴금융 토크 콘서트, 은퇴 후의 부동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많은 분들이 안전한 자산으로 아파트를 꼽으시잖아요. 어떤가요? 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상품 가운데 아파트 상품이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소형 아파트, 앞서 말씀드렸던 1인 가구 세력권들이 좋아하는 역세권 중심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 상품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주택 이외의 주택을 또 투자한다면 결국은 이런 세부담, 보유세 부담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아파트도 대형보다는 이제 소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요즘에는 소형 아파트가 두 채가 하나의 아파트로 만들어져서 소위 그 다운사이징 형태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1주택이면서 출입문이 두 개인 이런 2세대형 아파트들을 선호하시는 게 임대 수익을 좀 올리시면서 그만큼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어느 투자처든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건이 안 돼서 또 이렇게 고민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일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게 바로 주택연금의 메리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연령이 70세시고 주택가격이 만약 5억이라면 약 154만 원 정도를 평생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택연금 하나로 주거랑 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택연금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시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보면 9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소유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시가가 12억에서 13억 주택도 사실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는 것이 바로 종신 방식이고요. 확정 기간 방식은 10에서 30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을 월 지급금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확정 기간 방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출 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환형으로 받으셔서 대출 한도 50% 초과하시고 90% 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서 쓰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월 지급금을 받는 그런 제도가 바로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산정된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하신데 이미 금액을 다 받아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입자가 사망하셨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택 매각 대금보다 주택연금 잔액이 클 경우에 상속인에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대로 주택연금 잔액보다 주택 매각 대금이 크다면 역시 차액 상속인의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받는 동안에 주택이란 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추진할 수 있거든요. 이때도 계속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먼저 주택연금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니까 또 제게 맞는 투자처가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이 서기는 합니다. 끝으로 은퇴자분들이 알면 좋을 그리고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부동산 관리 꿀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은퇴 준비,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쓰기보다는 아껴서 써야 사실은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아니면 뭐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더 이상 노후주택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나 이런 변화들을 알뜰히 살피셔서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구 감소, 말씀드렸던 지방 소멸 이런 것들도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그 안목, 소위 인사이트라고 하죠. 결국은 어느 집에 사느냐보다 아마 앞으로는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개별적인 집값보다는 이제 동네 집값들이 더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은퇴 시점을 조금 최대한 늦추시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지금 83세고요. 그리고 평균 은퇴 연령이 57세입니다. 네. 지금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베이비 부모들은 사실은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시고 밑으로는 이제 자녀에게 봉양받지 못하는 뭐 첫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 연애결혼 출산을 포기해서 3포, 연애결혼 출산 포기에 집 사는 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 사는 네. 것도 포기했고 인간관계 포기해서 5포, 거기에 또 꿈 포기, 희망 포기해서 7포, 네. 뭐 M포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비 부모들은 본인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실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저도 메모를 했다가 두고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들이 강건해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경제에도 무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은퇴 후 자산관리 정보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 대비 걱정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깁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한 온라인 은퇴금융 토크 콘서트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